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총 4번의 강연 중에서 세 번째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그 강연 시작 전에 저희가 이메일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개별 필드 트립에 관한 내용인데, 어, 원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많은 대다수의 인원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그룹으로 이제 저희가, 필드 트립을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아마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괜히 이제 무리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이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단체의 개별 트립보다 단체 트립보다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필드 트립을 진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꼭 보내주셔야 하고요. 그 필드 트립을 진행을 하실 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이제 저희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진행을 하실 때 4만 원, 한국 돈으로 4만 원의 그 진행비를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일이면, 이틀이면 8만 원, 그 다음에 3일이면 12만 원을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좌 송금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2021년에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제한 외국인 분들이 개별적으로 필드 트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내년에라도 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같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필드 트립을 진행을 할 때 1차 필드 트립을 완료한 참가자분들은 10월 30일 공공외교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발표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필드 트립을 진행을 했고, 본인과 또 한국과, 본국과의 관계, 또 어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10월 30일, 아마도 오후 4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때 우수하게 발표하신 분들께는 또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저희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앞서가는 기술이 이제는 많이 있는데 저는 특히나 이쪽 4차 산업에 들어서면서 특히나 이 전자정부 내지는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아마도 그 이슈가 많이 처음에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개인 신분에 관련된 증명서를 이제 본인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실생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4차 산업에 대비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한국의 기업체에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오퍼스엠이라는 그 기업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분들께 어쩌면 낯설 수도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마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대표님 강의를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오퍼썸이라는 회사의 대표 이진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고요.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화면으로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목은 이제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바로 이제 전자정부를 이끌 미래 인프라라고 하는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현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단 한국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보다는 실제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스타트업의 대표이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개발자로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이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형태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의 CTO로 합류를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 기술에 집중해서 이 기술을 이 산업의 암호화폐가 아닌 분야에서 여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자료는 4개 섹션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권이고요. 파이낸스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블록체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관련된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약이나 법률 관련한 강제적인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 알고리즘이라고도 하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블록체인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그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데이터가 담겨 있는 블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위를 사슬처럼 연결해 놓은 그런 자료 구조를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이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당사자 간에도 믿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아무 어떤 정부라든지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재단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재단이 암호화폐를 완전히 관리를 하고 뭐 비트코인이 얼마다 이런 걸 정의를 하고 뭐 비트코인 가지고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뭐 보상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비트코인 체계는 정말로 그냥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천 대의 전 세계의 채굴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소스 코드도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뭐 어떤 테러 단체든지 어떤 정부기관이든지 이 개방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언제든지 붙어서 무슨 짓이든 해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지탱하는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사실은 실질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암호화폐가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이 되는가? 바로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수천 대의 노드로 구성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블록체인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신뢰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보장합니다. 또는 이 데이터는 구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보장합니다. 또는 한국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보장합니다. 약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쓰잖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그리고 블록체인이 기반이 된 암호화폐는 아무도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하는 데서 이 기술의 거의 완전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죠. 특히나 기술적인 기반이 있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암호화폐 거래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암호화폐들의 대부분은 사기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그들의 성공을 아직까지는 보장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단계고요.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만이 이 어떤 순수하게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 거짓말이 기록돼 있어도 그 데이터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뢰를 말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은 한 번 기록됐다라고 검증이 되면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참이다, true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면 블록체인 이전에는 그러면 이러한 신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전자상거래를 하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대에게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이제 그런 그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인터넷에서 블록체인 없었어도 믿고 거래했는데,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없었어도 우리는 뭐 SK에서 운영하는 OK 캐시백 그 포인트를 가지고 돈처럼 커피숍에서 커피도 사 먹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왼쪽 그림을 보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가운데 그림이 있는데,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 송금망을 담당하는 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송금을 할 때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거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에는 뭐 수천만 원 이상의 단위를 보낼 때가 많은데, 우리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거는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전자상거래 얘기했지만 뭐 거대 기업들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카카오에 어떤 개인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돈을 지불하고 카드 결제를 해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신뢰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죠.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믿고 쓸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상징적인 그림처럼 가운데 있는 이걸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 그 신뢰와 권위를 제공하는 서드 파티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그 서드 파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부작용이 이제 어떤 개인이나 공공 데이터를 독점하고 권력화하고, 또는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요. 뭐 스노든이라고 하는 그 어떤 폭로를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초거대 기업들이 수집하고 있는 그 개인 데이터가 정말로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폭로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그 당시에 밝혀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영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 개인 데이터를 너무 지나치게 저장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킹 사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해킹 사례를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을 가지고 돈으로 사실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악의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명됨으로써 이런 서드 파티의 존재가 이제 점점 의미를
상실해 가는 이제 그런 세계가 돼가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전자공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가 있지 않더라도 스위치를 누르면은 형광등이 켜진다, 스위치를 누르면 형광등이 꺼진다 정도는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은 이미 어떤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이 암호화폐가 그렇게 거래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지만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컴퓨터를 다 받아가지고 검증을 한다면 이 데이터가 정말로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굉장히 쉽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박스는 이렇게 블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걸 형상화한 건데, 블록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바로 이전 블록, 그러니까 이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마지막 블록이었던 그 블록의 고유 ID 값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해싱이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를 통해서 아이디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이디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 아이디들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채굴을 하는 행위로서 비트코인을 벌고 돈을 버는 채굴자가 존재하는 거고, 그 채굴자의 역할은 이렇게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한 번 새로운 블록으로 인정받은 블록은 이 첫 번째 블록부터 이 마지막 블록까지 연쇄적으로 정말로 1비트도 변경된 바 없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지는 검증하는 게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접했을 때 그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체 블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이 블록들이 1번부터 최근 블록까지 정말로 굉장히 큰 데이터긴 하지만 단 1비트도 변경된 바가 없는지를 순식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기술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데, 이따가 가볍게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실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굴이 어떤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암호화폐 이외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어떤 거에 주목하고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기술자들이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이 세 가지 분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맨 왼쪽에 있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해서 이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특성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어떤 유통되는 데이터의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은 사실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싸게 사서 거래소에서 비싸게 파는 그 정도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별도의 장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이 파이낸스 쪽에 많은 그런 이제 사업 모델들을 이제 이 테크놀로지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만들어내는 이제 핀테크라는 영역에서 기존에는 그냥 디지털 세계에서의 어떤 테크놀로지였는데, 이제 여기에 암호화폐가 들어가면서 어떤 판도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알고리즘이라서 소스 코드가 투명하게 오픈되고 여기에서 어떤 누군가의 악의적인 동작이 없다 정도면 그렇게 특별하게 언급될 수가 없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암호화폐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한테, 또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암호화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암호화폐 망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싫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뭐 1비트코인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안 받으실 분 있나요? 이제는 돈으로 다들 인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 내지는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강력하게 믿는 대상이 됐죠.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라고 믿는 대상을 제어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알고리즘으로 인간과 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라고 무시무시하게 써놨는데 기계 행동을 그렇게 치고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우리가 무슨 세뇌당한 사람처럼 우리의 의지도 없이 그렇게 행동을 제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계약을 맺는 순간 그 계약서에 제어를 당하죠. 우리 모두는 뭐 심하게 말하면은 돈의 노예잖아요, 인간은. 어떤 돈으로 걸려있는 계약서가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가 돈으로 인식하는 그 암호화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여있는 암호화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파라미터를 이 알고리즘에 넣음으로써 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파라미터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굉장히 큰 사실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잠재력이 있고요. 여기에서 엮여 있는 게 바로 이 뭐 전자 계약이라든지 또는 이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거기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금융 쪽에서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그 맨 왼쪽을 보시면 디지털 혁명의 영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세상의 기본 단위가 원자에서 비트로 됐고 이미 30년 전에 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순식간에 사람들은 적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MP3로 만들어져 있는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만든 어떤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MP3 파일 잘못 공유했다 큰일 나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런 어떤 정리가 좀 돼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 혁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뭐 MP3를 더 이상 함부로 인터넷으로 공유하진 않지만 그 이유는 어떤 기술적으로 그 통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다분히 아날로그적인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제어를 당해서 자발적으로 MP3를 그렇게 대놓고 공유하지 않을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모든 게 가능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유튜브에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사실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돈을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일부 돈을 내든지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이득을 받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뭐 플랫폼의 수수료가 조금 가겠지만 이 생산자한테 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의 사업 모델을 이제 경험을 해버렸어요. 구글, 검색 엔진 공짜인데 돈을 벌겠어?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지금은 구글의 사업 모델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예를 들면 실제로 검색에 그 혜택을 보는 일반인들은 사실은 아무런 요금을 내지 않고 거기에 광고를 실어서 광고비를 이제 그 구글이 돈을 버는 구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가는 구조였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사업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당연한 모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뭐 현재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제 세계는 어떤 과도기적인 세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후에 이제 NFT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이 디지털 신호에도 소유권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화된 어떤 음악이나 미술품에 NFT 태그를 붙여서 또는 뭐 어떤 특정한 NBA 선수의 특정한 플레이 그리고 또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의 제4국의 그 어떤 소유권 이런 것들을 NFT로 담아서 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마이크로적인 경제가 가능해지면서 이 구글이나 이 유튜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과도기적인 사업 모델이 점차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광고를 한 편 보는데 정말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실수로 그냥 광고 누르는 정도 수준으로만 해도 이 광고비가 집행이 되는 게 구글을 먹여 살리는 수준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광고를 본다라고 하는 행위가 정말로 온전한 가치를 가지는 자산으로서 우리에게 귀속되고, 그걸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뭐 그런 세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바야흐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아날로그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연결고리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뭐 우리 문화상품권도 사실은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OK 캐시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뭐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이 암호화폐는 어떻게 다른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소유권 뭐 유변조, 뭐 이중지불 지급보전 이렇게 네 분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전에는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했느냐? 그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그 회사에서 또는 뭐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뒤져서 어떤 아이디는 누구 거고 그 아이디의 레코드의 옆에 뭐 3000이라고 저장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3000포인트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 SK를 다니면서 그런 이제 그 게임 캐시 그리고 OK 캐시백이 관리되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숫자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관리자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악의를 가지지 않더라도 실수로라도 거기에 이제 잘못된 변경을 가하면 그 어떤 소유자의 그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는 암호화폐는 특정 주소에 얼마의 그 암호화폐가 있는지를 이 비밀키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입증을 통해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들도 이 그 암호화폐의 소유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그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뭐 유변조도 마찬가지고요. 이중지불 관련한 얘기도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중지불 문제예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지폐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면서 물건을 사죠.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나는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이라는 단위를 이 A한테 그 지불을 하고 물건을 아날로그 세계의 물건을 받는과 동시에 다른 쪽에 그 돈을 킵을 한다든지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지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취약했는데 이전에 그 뭐 디지털 화폐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았던 거는 자기들이 손실을 다 떠안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를 받는 그 이윤을 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사실 해결해 왔기 때문인 거지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았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문제를 상당히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급 보증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이전에 그 가상화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어떤 그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스타벅스에서는 우린 돈 아니면 안 받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 포인트라면 나중에 그거를 모아서 정산받을 수 있다. 그 회사로 가서 SK든 뭐 롯데 카드든 이런 데 가서 정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기꺼이 아메리카노를 내주는 거죠. 실제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급 보증을 누군가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가상화폐들은 이 지급 보증이 된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티머니 카드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티머니 카드 그 버스의 단말기에 찍었을 때 거기에 쌓여 있는 그 숫자를 나중에 티머니에서 실제로 우리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하는 그게 바로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급을 보증해 준다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거꾸로 이 암호화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급 보증이 전혀 없어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얼마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단지 그냥 어떤 숫자의 단위일 뿐이고 특정 주소에 그냥 몇 비트코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이 주소의 소유자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 이 기술적인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래소를 만들었죠. 재미로 만든 거예요. 누군가는 아마도 비트코인을 채굴하기보다는 사고 싶어 할 거다. 간편하게.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또는 외환시장에서 외환 거래하듯이 비슷한 걸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래소를 만들어보자. 아마도 다분히 재미로 만들었을 텐데 그런 이제 만든 그 거래소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유로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달러화를 이제 서로 그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최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모멘텀이 시작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아마 그 이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리 주체가 있어서 뭐 이번 주에는 또는 오늘 아침 9시에 뭐 비트코인은 얼마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아까 얘기한 그 거래소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천 개의 이제 그 암호화폐들이 존재하지만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사실은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단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 사기의 영역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이 충분히 싸지면 이 비트코인을 기념품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로라도 사는 사람이 존재할 거예요. 굉장히 싸지면 누군가는 살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뭐 1비트코인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하는 액수는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절대로 영원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코인들은 있고 이제 그런 코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영원히 된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 힘들죠. 그런 지점에서 이제 모멘텀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이 DeFi가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핀테크에서도 사실은 핀테크 기술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소유자가 존재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OK캐시이다 그러면은 SK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산 금융이라고 해서 이거를 최대한 이 네트워크에 맡겨보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네트워크가 모든 걸 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런 영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제 걸음마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해서 아마 스탁 서비스 하는 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 디파이도 뭐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 핀테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디파이로 이렇게 변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탈중앙화 거래소다 그러면 지금은 거래소가 사실은 그 거래소가 막 해킹당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거래소가 그냥 그 뭐 우리 주식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그냥 암호화폐 지갑 가지고 있고 뭐 달러나 원화 받는 또 계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시스템으로 그냥 엮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블록체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래소를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운영되는 거래소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덱스라고 해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익스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발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핀테크 영역에
이 암호화폐가 점차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CBDC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드디어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영역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어떤 화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내재적인 가치라고 표현하는데 그 내재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항해 시대에도 은이 쓰였죠. 그러니까 은이 사실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은이 즐겨 쓰였고요. 왜냐면 금은 이제 사실은 작은 단위로 쪼개기 너무 어려웠대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보다는 은이 쓰였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상평통보도 엽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나라에서 위조를 하기 어렵게 한자를 찍어서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위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상평통보도 구리가 쓰였고 그 상평통보에 들어가는 그 구리의 그 무게를 가지고 이제 가치가 시장에서 매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엽전을 한냥, 두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돈의 단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구리의 무게죠. 무게 단위가 사실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내재적인 가치랑 이렇게 분리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후로 점차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이제 어떤 신뢰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의 이제 파이낸스 쪽에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내재적인 가치에서 분리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화폐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동전으로 했던 게 드디어 이제 지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지폐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신용 거래를 하는 거죠. 신용카드로 그냥 긁었을 뿐인데 비싼 걸 살 수가 있고 또 은행에서 송금을 하고 또 월급을 받을 때도 월급 봉투로 받지 않고 그냥 계좌로 받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죠. 아직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은행은 신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은행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나만 아는 곳에 우리 집 마당 어디 으슥한 곳에 항아리에다가 엽전을 잔뜩 넣든지 금덩어리를 넣어서 땅속에 파묻어 놓는 걸 더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은행은 사실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못 믿겠다. 그래서 은행을 직접 가고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못 믿겠지만 텔레뱅킹은 믿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변화하는 거죠. 신용카드의 시대가 왔고 이제 신용거래 시대가 왔는데 드디어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화폐에도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등장한 거고 각국에서 이 CBDC라는 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 체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우리의 국정화폐로 쓰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이제 선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화폐가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건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CBDC는 사실 옛날부터 논의가 됐었대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전에도 논의가 됐었고 또 CBDC는 국가에서 책임져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꼭 암호화폐일 필요는 없지만 블록체인이 너무나도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CBDC랑 블록체인도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힘든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또 아마도 블록체인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각국에서 이제 정말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법정 화폐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블록체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NFT라고 하는 건데 이 가장 NFT의 시초라고 할 만한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제 수집형 게임이고 특정한 유전적인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는 어떤 토큰이 특정 주소에만 걸려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상당히 조상에 속하는 고양이들한테 굉장히 희귀한 특성을 부여해 놓고 그 고양이를 통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고양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고양이를
희귀한 고양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희귀한 고양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고양이가 비싸게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양이 한 마리가 뭐 몇 억에 거래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도대체 크립토키티에 있는 고양이가 얼마나 귀엽길래, 얼마나 어떤 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고양이길래 이 실제 고양이도 아니고 이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고양이가 몇 억에 거래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고양이가 귀여워서가 아니라 이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약간 그런 게임이었어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NFT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아날로그 세계에 있던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NFT 태그를 달고 NFT라고 하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그라운드 X 같은 회사, 그리고 삼성 넥스트 뭐 이런 회사에서 이제 NFT를 생각하고 있고, 제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이제 뭐 이제 팬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팬덤 관련한 굿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NFT로 뭐 이렇게 발행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떤 그 파이낸스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산업에서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데이터가 이 산업에 굉장히 이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개방화되고 있고 또 서로 엄청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집에서 쓰는 웹캠을 잘못 그 와이파이 그 우리 집에서 쓰는 공유기에 연결 잘못했다가 뭐 밖에서 이제 해킹 들어가지고 집에 카메라가 다 비쳐 보인다든지 막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여러 해킹 사례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향유하는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그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온라인화되는,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취급하는 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데이터는 당연히 쓰레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데이터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있죠. 전통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다분히 어떤 보기 어렵게 하거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 기술을 점차 계속 발전시키면서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뭐 2중, 3중으로 차단을 하든지 해서 아예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하거나, 아주 선별된 그 인력들이 엄정한 그 인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방식으로만 그동안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은 데이터가 오픈되고 연결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 시점에 나온 게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아까도 이제 신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키워드, 신뢰라는 키워드와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조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아까 신뢰라고 하는 지점의 오해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있는 저장되는 데이터는 절대로 그 저장된 시점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그 블록체인에 주는 신뢰의 가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보안은 이런 거예요. 기존의 보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호화를 한다든지 접근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보안인데, 블록체인이 가져다주는 보안의 요소는 보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개방하는 거죠.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데 이 데이터가 절대로 중간에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변경을 한 적은 없어 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안이죠. 보안 기술을 뭐 전문가분들도 듣고 있을 수 있지만 뭐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우리는 믿고 통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악의적인 그 맨 인 더 미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살짝 데이터를 바꿔가지고 마치
그런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줄 알았더니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위변조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연구되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A와 B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제는 서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간에 뿐만 아니라 지금은 했거든요. 서로 믿지 못하는 당사자 간에도라는 전제를 제가 붙였잖아요. 서로 망했으면 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대상자들도 이제는 신뢰를 하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주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또는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 간에는 이런 원활한 데이터의 흐름이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통하면 이제는 그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블록체인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영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스타트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미 1세대 블록체인 기업에서 제가 CTO도 하고 이제 또 공동대표도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암호화폐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들 암호화폐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이 산업계에서 기본적으로 그 쓰이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기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영역은 상단에 있고 암호화폐 쪽에 우리가 유명한 많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 또는 암호화폐 어떤 블록체인 그런 재단들도 있고 회사들도 있는데 이 중간 영역에서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발달해온 엔터프라이즈 영역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구글이 하고 있는 영역 그리고 뭐 여러 오픈소스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그런 영역들이 지금 블록체인 영역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킬러 서비스가 못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중간에 인프라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고 혹시라도 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IT 쪽에 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을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같은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당연히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외롭지 않게 같이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저희랑도 시너지를 내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트너 같은 그런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잠재력을 전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암호화폐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절대 아니고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에 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이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잠재력 있는 분야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영역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데이터 영역에서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보안 관계상 저희 회사에서 했던 사업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복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터넷 복권에 저희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복권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이외에 우리가 블록체인을 해볼 만한 게 결국에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블록체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라든지 공공행정 분야에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투표 선거 끝나면 항상 부정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선관위에서 굉장히 그 골머리를 썩는 부분이죠. 이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부분, 전자개표기라든지 이제 이 집계를 하는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과정에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항상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당이 있고, 크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어느 쪽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든지 항상 부정선거 이슈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뭐 복권도
뭐 항상 뭐 복권은 뭐 조작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뭐 하나는 또 기부 같은 거 될 수 있어요. 기부. 요즘 기부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런 뉴스가 자꾸 터지거든요. 우리가 기부받은 돈으로 그 재단에 속해 있는 이사들이 뭘 호의호식을 했다, 뭐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그 기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신뢰라고 하는 거를 고객에게 정말로 한차원 높은 신뢰의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상당히 적합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복권 시스템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 그 정보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이제 의료용 마약류 관리 플랫폼 사업이 있으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어, 실제로 이제 의료용 마약류, 그러니까 병원이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취급되는 마약류의 도난이나 분실에 관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물론 마약에 관한 이슈는 상당히 다양하지만은 이제 뭐 저희가 그 포커스를 맞췄던 영역은 이제 병원에서 관리되는 의료용 마약류인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이제 현재 뭐 보라매병원이라는 회사에서 그 저기 병원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 병원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서울시 산하의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을 하려는 이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의료기관들에서 취급되는 이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 감독을 하기 훨씬 더 편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게, 백신 증명서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한 건 아니고, 뭐 저희 블록체인 업계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한 건데, 이제 그 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전자문서 그 위변조 시스템, 위변조 방지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이렇게 QR코드로서 간편하게 내가 언제 접종을 했고, 뭐 이렇게 접종한 지 얼마가 지났고, 어떤 종류로 접종을 받았는지 정보를 담은 이제 QR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스캔을 함으로써 정말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스티커를 주워온 게 아니라 실제로 예방접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들어갔고, 이거를 좀 더 범용적으로는 이제 비대면 본인 확인 서비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뭐 DID라고 해서 조금 이따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 실제로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퍼리스라고 해서 그 특히나 대기업들은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종이를 써요. 하다못해 뭐 보안서약서도 항상 출력해서 받고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서 하진 않았고 이전 회사에서 그걸 했는데, 뭐 기사도 찾아보시면 뭐 현대자동차 그룹 뭐 14개 계열사에 이제 페이퍼리스 시스템이 적용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울산 공장에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그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출력된 형태의 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계약서도 아닌데 이제 그 보안을 위해서 받는 절차죠. 그거를 이제 종이로 받고, 그걸 또 얼마간 또 창고에 넣어놓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큰데, 이거를 이제 전자문서화 하는데, 이 전자문서화를 할 때 어떤 이게 뭐 전자문서로서 어떤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지냐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문제는 아니고, 회사 내에서 이거를 받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PDF에다가 그냥 누구 아무나 그걸 이렇게 가짜로 막 사인해서 하는 걸 받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하나만한 행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단말기에서 이제 전자서명할 수 있는 정도로, 개인의 단말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휴대폰 단말기와 개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밀키가 있고 내가 어떤 전자문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진 거를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문서는 이제 출력해서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현대자동차에서 관리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방문자의 보안서약서도 관리하고, 또 사내에 굉장히 많은 보안서약서가 들어가요. 어떤 특정한 TF팀에 들어가서 근데 너무 회사의 어떤 기밀을 뭐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 보안서약서 쓰거든요. 그리고 또 승진했을 때 또는 다른 조직으로 전배됐을 때도 보안서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디지털화해서 페이퍼리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뭐 그런데 이제
이 전자문서가 들어가고 그 전자문서의 진본 확인을 위해서 블록체인에 이제 해시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DID가 굉장히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됐어요.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원래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는데 그 DID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구상이 됐을 때 상당히 큰 그리고 중요한 어떤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 역할을 블록체인이 딱 해줌으로써 이제 이 DID를 현실화할 수 있게 되는데 DID를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로그인을 할 때 보통은 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넣고 회원 가입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기꺼이 우리 전화번호 넣고 우리의 어떤 뭐 주민번호나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넣고 우리의 어떤 개인정보를 막 넣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는 스타트업이 만든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는 데서 석연치 않죠. 내 비번을 그냥 암호하지 않고 그냥 DB에 저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고, 뭐 내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오우스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뭐냐면 어떤 그런 군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이메일로 가입하기가 위에 있고 밑에 보면은 뭐 구글로 1초 만에 가입하기, 뭐 페이스북으로 순식간에 가입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 놓는 거는 그걸 좀 권장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도 개인정보를 스스로 수집해서 DB에다 관리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오우스라고 하는 그 영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들은 이미 너무 거대 공룡이 돼 있어요. 개인정보 웬만하면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군소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이슈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안 쓸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뭐 남자 여자 매칭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서비스에서 이 사람이 국적이 한국 사람인지 뭐 다양한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인지 그런 어떤 다분히 선별된 그런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우스라는 기술이 개발됐고 그거는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트위터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서 상용화를 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 간에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는 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로 가서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쪽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런 서비스 다들 한 번씩 가입해 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여기서 직접 이메일로 하지 않고 그래 구글 간편하게 구글로 여기 가입하자. 그러면은 구글 화면으로 넘어가죠. 구글에 로그인하죠. 구글에 이메일 넣고 패스워드 넣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서비스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글에서는 내가 그 로그인을 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럼 구글에서는 나한테 티켓을 줍니다. 당신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구글에 로그인 성공했다는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티켓을 들고 이 서비스로 갑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는 그 티켓을 보고 받은 다음에 구글에다 확인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 그 사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인지 고양인지 뭐 모르겠는데 누가 하여간 우리 시스템 접근해가지고 이 티켓을 줬어. 너네가 발행한 거 맞아? 유효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에서는 맞아. 내가 30초 전에 발행한 티켓이야. 그러면은 그 티켓을 인정하는 거죠. 이 서비스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나한테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구글한테 또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서비스 가입할 때 로그인 성공한 이후에 어떤 게 떴냐면 보통은 이제 초록색 그 체크해가지고 본 서비스는 구글에서 당신의 이런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름, 나이, 뭐 성별, 뭐 몇 가지 항목이 있죠. 그걸 우리가 동의 버튼을 누르면 구글에다가 이제 가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까지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긴 한데 여전히 문제점은 내 개인정보를 구글이 완전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일일이 뭐 이런 거 쓰지 않았는데 단지 구글에 그냥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새로 가입하는 서비스가 이미 구글에서 내 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동의만 하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서 나온 게 이제 DID입니다. 아까도 뭐 스노든 폭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정보가 정말로 그 자기네들의 영리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 DID예요. 그러니까 DID는 사실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개인 정보를 어떤 특정한 믿기 힘든 그런 이제 돈 버는 회사에 넣기보다는 내가 지정한 또는 뭐 심지어는 내 휴대폰 단말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렇게 동의를 해서 그 한시적으로 암호화를 풀어서 제공을 하고 다시 암호화된 형태를 남겨 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인정보를 아무도 서드파티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수집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DID의 핵심 어떤 컨셉이고요.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태원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솔직히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질병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경찰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약간 부수적인데 그 확진자의 그 성적인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게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병관리청이든 경찰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백신도 맞기 전이야.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요한 정보죠. 뭐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남자인지 뭐 연령대 얼마인지 정도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질병관리청에서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만 선별적으로 수집을 하면 됐지.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무슨 이렇게 게이바를 갔다든지 이태원에 뭐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돼서 누군가한테 전파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게 DID를 쓴다고 해서 완벽하게 통제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협조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빅브라더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잘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현재는 이게 그러니까 국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정서상 그래 충분히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이 정도 통계는 용인할 수 있고 나도 기꺼이 따라야지. 공공을 위해서.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단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그 정도까지만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들도 그 정도까지만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떤 정부의 어떤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국민들이 또 어떤 성향을 가지냐에 따라 동작하지 않는 모델일 수도 있어요. 뭐 꼭 한국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뭔가 해가 궁합이 잘 맞고 시점상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됐을 뿐이지 이게 결코 어떤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인정보라든지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불필요하게 지금은 이제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지만 초기 확진자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뭐 어떤 호텔을 갔는지 호텔에 누군가를 동행했다는데 그게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그 사람이 그냥 미혼이었는지 기혼이었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불필요하게 기사화돼서 돌아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균자가 확진자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갔다 왔는지의 정보만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게 DID라고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고 우리 정보 이 그림을 설명드리면 우리 개인 정보는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개인 정보들이 잠시만요. 우리 개인 정보들이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만큼만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융 관련한 정보만 있으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출입국 관리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외국인인지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또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이 사람의 주민번호가 뭔지 뭐 성별이 뭔지 군필인지 군필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군필 정보가 출입국 사무소에 있을 필요 없고 국방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군필이면 뭐
뭐 무슨 출국 거부, 뭐 약간 이런 복잡한 그런 로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출입국 기록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가져오고 이 사람이 군필인지 아닌지는 국방부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각 기관이 관리를 하게 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DID입니다. 뭐 대충 이해는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영역 쪽에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공공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뭐 블록체인 기반 의료용 마약기관 플랫폼.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공공 사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보통 저희 같은 기술 회사들은 신기술이 나오면은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사업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민간보다는 공공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히 어떤 공공이나 행정이랑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결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공공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의 제목도 뭐 전자정부의 어떤 핵심이 될 기술이다라고 이제 그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뭐 사회 안전망 관련한 영역에서 사업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게 이제 신원증명 쪽이 지금은 아직은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기술적인 발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DID라든지 신원증명 쪽에 이제 이런 이제 사업들이 많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물류유통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이력 관리, 그러니까 뭐 축산물 이력 관리라든지 뭐 자동차의 부품부터 판매, 그리고 뭐 중고시장, 그리고 폐차까지 이 전 영역을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엮을 수 있다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서로 단절을 겪었거든요. 서로 절대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형태로 그래서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다 그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 비효율성이 존재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 체인으로 묶어버리면 이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거나 또는 서로 믿지 못하는 가불관계 있거나 뭐 그런 다양한 관계마저도 이 하나의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엮을 수 있기 때문에 물류유통 쪽에 저희는 이제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NFT 관련한 공유경제 뭐 이런 영역에서도 사업이 나왔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다들 뭐 적게는 뭐 8억, 많게는 15억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사업들이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부산에 또 블록체인 특구가 형성돼 있어서 어떤 원래는 이제 규제나 어떤 법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조금 뭐 굉장히 파격적으로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뭐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또 결국에는 못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파격적인 건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샌드박스에서 해볼 수 있는 수준 정도로는 이제 훨씬 더 말랑말랑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블록체인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특구도 부산에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는 사실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그냥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블록체인이 개발되기 전에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누군가한테서 발명이 됐는데 이런 거죠.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계약이 그 아날로그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서 종이에 쓰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죠. 또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을 때 대체로 그 상호 성실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제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계약을 서로 맺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배를 짠다든지 또는 계약서에 아주 특정 아주 작은 조항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그걸로 이상하게 이제 물고 늘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을 많이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바로 소송입니다. 그냥 뭐 없어요, 사실은. 뭐 그냥 우리끼리 원만하게 대화를 안 되는 수준이면은 바로 그냥 소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 뭐 개인들이 뭐 소송에 얼마나 그렇게 익숙한가요? 사실 소송하기 힘들죠.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영역이 맞아요. 그리고 소송 한 번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이제 그런 상당히 비효율적인 영역에 우리의 계약이라고 하는 영역이 놓여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난해할 뿐더러 이거를 뭐 그냥 그 전자문서화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뭐 법조문 그냥 뭐 디지털화하고 우리 계약서 종이에 쓰던 거 그냥 뭐 그 PDF로 그냥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알고리즘 자체를 그러니까 그 법조항이나 계약 내용 자체를 프로그래밍화를 하자라고 하는 발상이 사실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심지어는 그 암호화폐의 개념까지도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그런 계약, 스마트 계약의 정의에. 그래서 이 계약서만 존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 계약에 우리가 돈으로 인식하는 그 어떤 가치를 여기에 걸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 계약을 이행할 거다. 약간 에스크로처럼 또는 공탁을 걸어 놓는 시스템처럼 어떤 돈을 실제 돈을 이 시스템에 묶어 놓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알바생을 고용을 해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 사장이고 알바생이 있는데 편의점 사장이 알바생한테 지급할 알바비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너 알바비 한 달 알바비 뭐 100만 원 입금할 거야.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바생은 자기가 한 달 동안 성심성의껏 이 계약에 의해서 알바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파라미터를 여기에 입력함으로써 이 알바비를 이제 추금해 가는 거고 이 편의점 사장은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파라미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입력함으로써 이 알바비를 회수해가는 그런 시스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의 이제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동 판매기가 아주 훌륭한 스마트 계약의 하나의 사례다. 이런 거죠.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다고 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 음료수를 받게 되는 거고 음료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는 돈을 반환받게 되는 거고 약간 자판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계약으로 하는 게. 근데 스마트 계약이 처음에 정의가 나왔을 때는 블록체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미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세상이 됐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기반은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뭐 리걸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법조계에서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고 또 상당히 많은 어떤 법조항이라든지 계약이 정말로 알고리즘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점차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 분야인데요.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서로 악수하는 이 이미지는 이제 리걸테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봤고 왼쪽은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쪽이에요. 어쨌든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나옴으로써 뭐 예를 들면 그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또 이렇게 어떤 갑자기 어디서 수갑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나를 막 속박한다든지 막 그런 거는 거의 SF적인 세계 이야기지만 뭐 IoT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가능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모두를 엮을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다가 블록체인은 그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어떤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홈 IoT라고 해서 집에 있는 기기들이 점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 IoT가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게 이 블록체인으로 엮여 있는 그런 기기들이 블록체인으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한테 오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IoT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기기들은 다
고유 이제 자기들 식별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또 각자 자기만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을 주체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나한테 오는 명령을 수신해서 내가 행해야 되는 행위를 각자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사물 인터넷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심지어 이제 암호화폐까지 접목이 되면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그 기기들한테서 수집된 어떤 정보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든지 또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미세한 요금을 지불한다든지 이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IoT라든지 또는 이제 법률이나 우리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되면 다양한 발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렌트한다고 할 때 뭐 우리가 렌트비를 지급하고 어떤 기간이 지났는데도 렌트를 뭐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가 작동되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뭐 그런 시스템에 IoT를 접목하고 거기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까지 블록체인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블록체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새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보셨나요? 아마 민간 공공 간에 이 블록체인이 디지털 플랫폼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한국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재력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말의 특성을 질문 주신 거죠? 네, 질문이 굉장히 길어서 진행자분이 해석하신 게 맞다고 전제로 하고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블록체인 나왔을 때 저 이전 회사에서도 신기하게 금융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체계가 있고 해외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인인증서라는 체계가 있어서 그게 상당히 이제 보안적인 부분을 강화를 시켜주긴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그게 변질된 게 뭐냐면 공인인증서다 보니까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공인인증서 자체가 기술적으로 크게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인증서를 뭐 폴더에 저장해서 복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건데 이제 공인인증서가 가져다 준 폐해가 뭐냐면 공인인증서를 썼으면 그러니까 누가 소송을 했을 때 내 돈 어디 갔어 하고 소송을 했을 때 우리는 공인인증서 썼는데요 하면은 다 면피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을 우리는 충족했기 때문에 보안상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비록 피해본 분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 라는 판례가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고객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해야 했고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판결이 회사에 불리하게 나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인인증서 쓰고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절대로 소송에서는 지지 않는다 그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이제 없앤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와중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사설 인증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금융권에 처음에 굉장히 많이 도입됐었고 뭐 어떤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민간에서 좀 상당히 많이 쓰였던 그런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 기조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상당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 이쪽 동에서는 암호화폐나 거래소를 상당히 지금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뭐 과기부 산하에서 막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많이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만의 약간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암호화폐 쪽을 건드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서 기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토양이 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뭐 이런 과학 기술 이런 거에는 완전히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과 뭐 그 전자화폐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의 동일시하다시피 하는 것 내지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뭐 이런 전자화폐가 비슷한 개념이라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지 않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그 사례를 저도 뭐 다른 거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워낙 부정부패가 좀 심한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체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걸 권장을 해서 정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가 인정한 금융으로서 사용을 한다고 저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과거의 그 역사들을 보면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과학이 기술이 또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더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뭐 다른 그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발전을 해서 사람들한테 더 이로움을 많이 줄 것인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 때문에 이게 쇠퇴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지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어떻게 당연히 발전적으로 해서 더 이제 외연이 확대되는 분야가 더 좋겠지만 혹시나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뭐 균형 잡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처음에 비트코인 나오고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 때, 특히나 이제 좀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흥분을 했어요. 기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 어떤 기존의 기득권들, 이 어떤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 공고한 그런 이제 카르텔이라든지 기존의 고인물들을 이게 좀 이렇게 좀 박살내면서 혁명적인 어떤 금융의 그 기조가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 각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어떤 채굴이라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걸로 뭐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환치기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디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는데 달러나 금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흥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제대로 기존의 어떤 금융 당국들이 이거를 헤맸거든요. 많이 헤맸어요. 이 개념을 제가 이해 못하고 좀 어리버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뭐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그렇게 판도가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기존의 분들도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해가면서 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텔레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어떤 시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무산됐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규제를 받아가면서 무산이 돼서 그러한 좀 혁명적인 사건은 더 이상 벌어지기 힘든 사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거래소 굉장히 많고 도덕적으로 하고 있고 훌륭하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거래소들도 있는데 지금 막 4대 거래소만 승인받고 나머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렇게 규제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관리 감독을 받는 대상이 점차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행하고 재미없는 상황에 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카오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간의 행동을 제어한다든지 뭐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들은 무시무시하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이렇게 풀려 있을 때는 저도 이제 기술자지만 뭐 사람이 괜히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재밌어서 기술 개발하고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인류를 위협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많이 이제 줄고 있지만 또 재밌어 보이는 그런 이벤트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질문이 없다고 하시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저희 Q&A 창에다가 메시지를, 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음, 백신 여권 결국에는 선정 효과라고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발된 백신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또는 거기에 있어서는 백신 여권을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건데, 이거를 블록체인에서는 전문 용어로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에 한번 저장된 거는 저장된 데이터 자체로 이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 뭐라고 저장할 수 있냐면, 뭐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에 지구는 멸망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다고 해서 참여라는 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여권에 누군가가 뭔가 실수든 악이든 백신을 맞지도 않은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는 정보가 입력이 돼버리면 그거는 블록체인에 영원히 기록이 되는 정보예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라클 문제를 푸는 어떤 그 앞단에 노드를 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에 쓰였더라도 나중에 평판 시스템이나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겨 넣는 방식으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체가 정말로 그 정직하게 데이터를 넣는 편인지 아니면은 실수로라도 또는 뭐 악의적으로라도 데이터를 잘못 넣는 편인지에 대한 평판을 또 뭐 기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간접적으로 이거를 제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거였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에는 선점 효과라고 봐요. 우리나라를 지배한 뭐 카카오톡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그냥 채팅 앱이었을 뿐인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다가섬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쓰이는 게 됐듯이, 우리가 만약에 백신 여권을 개발을 한 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어떤 기제가 생기고, 곤란하니까 이 사람을 격리시켜야 되는지 어찌. 근데 한국에서 발행한 이 백신 여권이 있다더라. 보니까 뭐 그냥 스티커 어떻게 붙여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래도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의 질병관리청이 그래도 보증하는 그런 정보라더라. 라는 게 믿어지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쓰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 유용성,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간편하게 그렇게 여행을 다닌다더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쉬우면 우리도 하나 만들지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귀찮은데 하나 사지 뭐 하는 식으로 된다면, 뭐 충분히 널리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전에 지금 출석 체크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Q&A를 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추후에 답변은 대표님께 다시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저 까막눈이었는데, 좋은, 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수강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된 이제 진보된 기술에 조금 더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연도에는 제한 외국인이 아마도 예년에 비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적어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께 이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까도 뭐 서두에 표현대로 어떤 민간 외교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 같은 기술 회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IT 업계
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K-팝만 너무 관심 가져주지 마시고 이렇게 각자 분야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런 기술 기업들도 훌륭하다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어떤 연결고리가 또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준식 교수님께서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재밌는 강의 같이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